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서 청지기로 살고 있는지, 그 영역에서 또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몸과 건강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몸과 건강의 청지기.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제대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내장을 만들고 자신을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 자체도 정말 놀랍게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몸도 우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하루 동안 심장이 10만 번이 이상 뛴다고 합니다. 우리가 80평생, 90평생을 살아가면 엄청난 숫자의 그런 심장이 스스로 뛰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온몸의 핏줄은 10만 킬로 이상인데 하루의 피가 1000번 이상 전체를 순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15km 이상을 피가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폐로는 2만 3천회 정도 숨을 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만 이렇게 놀랍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도, 우리의 머리도 정말 신비하게 두뇌도 만드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10년, 20년 전에는 우리 인간의 뇌 같은 그런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한 그런 크기의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꽤 컴퓨터가 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컴퓨터를 만들어도 스스로 사고하거나 스스로 창의력을 가진 그런 컴퓨터는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AI가 많이 발달되고 있지만 그것도 자료를 다 넣어줘야지 그 자료 가운데 판단하는 것이지 스스로 창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도 어떤 로봇의 손과 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로봇들 움직이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딱딱하고 어색합니까? 근데 우리의 몸은 손과 발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도 그 어떤 카메라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순간적으로 환경이 잘 조절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사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산책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산책을 합니다. 모자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이렇게 안경에 자꾸 이렇게 서리가 껴가지고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안경을 벗으면은 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서리가 올라와도 김이 올라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참으로 놀랍고 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귀하고 놀랍게 만드신 이유는 그 몸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귀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뜻을 이루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롭게 관리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몸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자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에 해로운 것이나 몸을 약하게 하는 것이나 몸을 학대하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이나 음주나 마약 복용이나 육체를 학대하는 고행을 하는 것, 또 몸에 나쁜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건강을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5월에 시사저널에 실린 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건강한 삶 위에 일상에서 해야 할 행동 10가지라는 기사이고 의학 전문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의학 전문 기자가 자기의 수준에서 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의사들, 전문의들의 견해를 구해서 이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의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마치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듯한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몸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또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의 의사 두 분이 그 교재에 나와 있는데 두 분이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의 건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주시겠습니다. 이 시사저널의 기사는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노력하면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10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 하루에 물 8잔에서 10잔 마시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물을 먹는 것은 건강 유지에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 정도, 컵으로 이야기하면 8잔에서 10잔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은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합치더라도 1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더 마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식사 후나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목이 마를 때는 이미 몸에 물이 부족해서 수분 밸런스가 깨진 이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건강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모금을 바로 이렇게 일어나서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은 잠을 자는 동안에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고 수분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커피나 주스나 이온 음료나 맥주를 마시면 수분을 흡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주스나 이온 음료에는 전해질 성분이 있어서 이것들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몸은 체내의 수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세포에 있는 수분이 도리어 혈액적으로 다 이동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히려 세포 내에는 수분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나 녹차나 술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도리어 탈수 현상이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현영 교수님 얘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물을 마시는 것과 주스, 이온 음료 이런 것들은 다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하루에 물을 지나치게 마시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이지영 교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물을 5리터 정도 마시지 않겠지만 운동선수들은 또 마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몸에 도리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온 음료가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B번, 매일 50분 빨리 걷기.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에는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무산소 운동은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산소의 도움 없이 생성하는 빠른 운동을 말하는데 산소가 충분하지 않거나 또 없는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숨이 차고 힘이 들고 길어야 한 2, 3분 정도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단거리를 전력 질주하는 것, 팔굽혀 펴기, 도약 경기, 씨름, 잠수, 역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무산소 운동을 하는 것의 유익한 점은 무산소성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능력이 향상이 되어서 단시간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높은 젖산 농도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 신체상의 긴급 상태를 타개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짧은 시간에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산소 운동은 위험성이 있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산소 운동은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유산소 호흡을 통해서 얻는 운동을 말합니다.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댄스 같은 운동인데 이 유산소 운동은 몸속에 있는 지방의 연소를 돕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나 적정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은 좋은 유산소 운동인데 빠른 걸음으로 50분 정도 걸으면은 250kcal 정도 열량이 소모되는데 이 정도가 하루에 운동으로 소모하기에 적정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등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성은 교수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산소 운동에 근육 운동을 같이 하게 되면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강희철 교수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의 생활이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신체를 많이 또 활발하게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강희철 교수님 얘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바쁘면은 엘리베이터 타는 대신에 이제 계단을 통해서 운동한다든지 그렇게 운동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신현영 교수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 80대 되기 전에도 건강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C번, 스트레스 줄이는 너그럽고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일전에 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질병의 90% 이상이 스트레스에서 나온다고 요사이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너그럽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스트레스에 대한 설교에서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좀 덜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에게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 사람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반면에 한 사람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문제를 받아들이는 자세나 성격에 따라서 스트레스 반응이 틀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전문가의 말로는 유독 스트레스를 잘 받거나 또 그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참을성이 없는 사람, 심하게 경쟁적이며 양보심이 없는 사람, 성격이 너무 꼼꼼해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의 사람들, 또 매우 작은 것까지 매달리고 집착이 강한 사람들,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들, 독불 장군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고 오랫동안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너그럽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김범경 교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평상시에 너그럽고 긍정적인 생각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지키는 삶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건강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웃음이나 노래 부르기 등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웃을 때마다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긴장감이나 슬퍼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또 웃으면 웃는 것 자체가 단거리 전력 질주하는 그러한 운동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홀리 레프트를 통해서 자주 웃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스트레스가 적은 건강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나 좋고 또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D번, 면역력을 위한 기본 습관, 충분한 수면.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수면은 건강 유지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은 면역 체계가 붕괴가 되고 특히 밤에 숙면하지 못한 사람의 세포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항체를 잘 생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잠을 자는 동안에 멜라토닌이라는 면역 증강 물질이 분비되는데 새벽 2시에 이것이 가장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2시 경에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권혁수 교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권혁수. 예,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권혁수 서울 안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교수입니다. 수면이 몸의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수면이 불충분하면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 피로감이 쌓이면 우울증 등 정신건강 합병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다. 잠을 적게 자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은 정신적 스트레스나 신체적 과로를 한 번에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강희철 교수 얘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면은 양과 질이 다 중요한데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자되 도중에 이렇게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막 커튼이라든지 소음을 줄여서 이렇게 자는 게 중요하고 보통 평균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게 이제 필요하지만 평일에 그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면은 주말에는 꼭 그 시간을 보충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 강희철 교수, 신현영 교수 이야기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잠을 충분히 자야지 수면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죠? 수면을 줄여서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또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목적은 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건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2번 비타민 C 보충 위에 채소, 과일은 통째로 섭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철 채소와 과일은 더할 나위 없는 건강한 식품입니다.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는 비타민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것들을 잘 먹으면 비타민 영양제를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녹색 채소를 먹으면 베타카로틴, 비타민 K, 칼륨, 엽산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골고루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영양사협회 연구에 따르면 녹색 채소는 기형아 출산, 심장병, 고혈압, 골다공증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채소를 많이 먹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강희철 교수 얘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갈아 먹거나 즙을 짜서 먹게 되면은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통째로 먹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채소보다는 다양한 채소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권혁수 교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국립암연구소는 특별히 마늘이 유방암과 난소암을 포함한 암 예방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쪽에서 6쪽의 마늘을 먹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3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권혁수 교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마늘도 도움이 되지만 양파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양파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마늘과 양파를 좀 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다른 서로 마늘이나 양파 냄새가 좀 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양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F. 칼슘 보충 위에 우유 마시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뼈의 건강이 중요한데 특히 골다공증이 생기면 뼈가 쉽게 골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는 칼슘, 단백질,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루 칼슘 권장량은 800에서 1000mg이지만 국내 50세 이상의 하루 칼슘 섭취량은 470m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 보완을 위해서 우유를 마시는 게, 나이가 들수록 우유를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유 한 잔 200ml에는 칼슘이 200에서 300mg 이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꾸 이런 수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설교부에 뭔가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험 볼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교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G번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15분 햇볕 쬐기. 우리의 몸은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D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서 암, 당뇨병, 심장병 등 질병의 위험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D가 참 중요한데 햇빛을 쬐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권혁수 교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고 또 외출하더라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선크림을 바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고혈압, 고혈당 위험이 2~3배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성훈 교수, 박민순 교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주일에 2차례 고기, 생선 섭취로 단백질 보충. 좀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세한 것들은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인용된 것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교수 같이 읽겠습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고 또 운동이 도움이 되는데 그 스쿼트 운동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우리의 몸에 가장 큰 근육이 이제 둔부와 허벅지 근육인데 이 스쿼트 운동이 그거를 이렇게 보완해 주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I 번 동네 의원 활용 주치 두기. 우리나라만큼 의료기관 문턱이 낮은 나라도 흔하지 않고 건강보험 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한 5년 반 정도 살아봤지만 미국이 의외로 의료보험 체계가 이렇게 나쁩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나라에서 도와줘서 괜찮고 부자들은 돈이 있어서 괜찮은데 중간층은 병원에 함부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치과에 한번 가면은 그 디덕터블이라는 게 있어서 무조건 가면은 보험이 있더라도 200불은 자기가 내야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되게 체계가 안 좋은데 한국은 그것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동네에 한 병원 의사를 주치 정도 같이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다니게 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이 잘 돌봐줄 수 있고 또 그분이 쓰는 약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헌영 교수, 강희철 교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뒤에 것은 건강검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사실 건강검진을 잘해서 우리 정선영 집사님 덕분에 홍 목사님이나 홍 목사님 장모님이라 암을 빨리 발견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2번 기상 30분 후에 아침밥 먹기. 아침을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훈용 교수에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뇌신경 세포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침밥을 먹은 사람이 수학이나 논리학처럼 집중이 필요한 문제를 풀 때 실수가 적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간식도 적게 먹게 되고 체중 증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정훈영 교수, 박민수 교수, 또 정훈영 교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면은 가질 수 있는 좋은 습관이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프랭크 후 하버드 교수 얘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이에 관계없이 좋은 습관은 언제라도 가지면은 도움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의 청지기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시사천을 소개하는 이 생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김은수 집사님이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이제 본인이 의사로서 이렇게 또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이런 면에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 주시고 현세은 자매님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주의를 해야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을 통해서 강의를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래부터 생각하지 못하고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서 부탁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준비하셔서 약간 부담도 되실 수 있는데 우리 두 분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이렇게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꼈던 건강에 대한 중요한 태도들, 건강 관리하는 자세들 중에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강에 대해 과도한 관심이나 과도한 염려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미 건강을 회복했고 그대로 지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병원에 오시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무슨 운동을 할까요? 이런 걸 계속 물으러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외래를 보면. 더 이상 건강에 대해서 뭘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몸을 쓰고 열심히 살면 딱 될 상황이신데도 이제 육체를 돌보는 것 자체를 일로 삼아서 그것에 계속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데요. 심한 분들은 자기 신체에 아주 미세한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게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자기 병적인 증상인 것처럼 계속 의사한테 호소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환자를 규정해서 환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간 여러 병원을 돌면서 막 검사 다 받고 여러 치료도 이미 받았고 근데 진단을 못 받았다면 자기 희귀병 환자처럼 여기면서 계속해서 환자로 사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사들과 이야기하면 늘 그런 패턴의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미가 보이면 저희끼리는 몸에 꽂지 마라 이런 표현으로 서로를 이렇게 좀 찔러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 정상 기능이 저절로 회복되도록 바르게 사용만 하면 건강이 유지되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균형을 깨는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 한 가지로 인해서 균형이 다 깨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에는 그 배후에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경우들을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저희가 서로 발견하고 또 저희 환자들한테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먹는 것, 자는 것, 활동량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저의 경우를 나누면 저는 이전에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 더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거야. 그리고 살찌는 건 싫어, 나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식사량을 그냥 자동으로 제가 딱 제한하는 그런 잘못된 건강 습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늘 기운이 없고 오후가 되면 피곤하고 좀 누워야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홀리가이드를 통해서 이것들이 처리되고 이 생각을 버린 후에는 음식을 충분히 잘 먹게 되면서 훨씬 활기차게 하루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소화해도 아프지도 않고 더 건강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많이 먹을 수 있고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 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잘못되면 이제 건강을 잃게 되는 사례입니다. 또 제 환자들 중에 어떤 분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나누면 이분이 잘못된 체질의학 무슨 한의사를 통해서 그런 것에 심취해서 나는 어떤 체질이라 먹으면 건강을 잃게 되는 리스트를 본인이 갖고 그걸 철저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절대로 다 안 먹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너무 복잡한 리스트를 갖고 그걸 철저히 지키면서 이제 건강을 잃고 뇌경색이 생겨서 이제 저한테 재활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이었는데 입원하실 때 체중이 이제 60대 후반에 자그마한 체구의 여성이긴 하지만 31kg였고 적혈구 수치가 7이었어요. 12에서 16 사이여야 정상적으로 몸에 이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지 싶을 수준으로 그리고 말기 암 환자 같은 모습이었어요. 오셨을 때 뇌경색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분의 주치의로서 1년 반 동안 이제 뇌경색 재활 때문에 왔지만 날마다 진료하는 메인은 계속해서 한 가지인데 골고루 잘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생각을 바꿔드리고 식사하는 시간에 맞춰서 회진 가서 이분들 나온 식단을 같이 보면서 이게 얼마나 맛있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먹고 해서 먹이고 싸우고 야단치고 칭찬하고 하면서 계속 많이 먹게 도와드려서 한 6개월 만에 8kg가 늘었었고 지금 계속 이제 10kg가량 한 41kg대를 유지하시는데 한 10년은 젊어지셨고 되게 예뻐지셨고 이게 영양이 밸런스가 잡히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말도 빨라지고 생각도 잘 나고
근데 이분이 이 옛습관으로 돌아가서 먹는 걸 소홀히 하면 모든 게 다 다운되세요. 감정도 다운되고 걷지도 잘 못하고 생각도 빨리 안 나고, 그래서 자기가 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저한테 호소하시면 밥을 적게 먹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밥을 다시 잘 먹으면 그게 다시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메인이 중요하다는 게 우리 육체의 건강 관리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주 침대에 눕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죠. 물론 이제 너무 피곤해서 휴식이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몸을 충분히 잘 사용해서 이게 잘 돌아가게 관리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신체 활동량을 적절히 유지하는 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메인 요소인지 이제 재활병원에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리얼하게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급성기 질환이 생겨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은 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링겔을 맞는 생활을 2, 3주간 하다가 이제 일로 넘어오세요. 링겔을 다 뽑고 오시면 초진 면담을 하면 다 식욕이 없고 밥을 많이 못 드시고 변비가 아주 심하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우울하다. 이거는 진짜 공통적인 현상 같아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근데 이분들한테 뭐 특별히 무슨 약을 바꾸지 않고 똑같이 생활하지만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제 일주일 사이에 매일 3시간, 4시간씩 활동하는 스케줄대로 이게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입맛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먹는 양이 늘고 소변 대변이 잘 나오고 밤에 잘 자고, 이게 뭐 약을 바꾸지 않아도 이게 쫙 자리가 잡히면서 점점 건강해지시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세요. 그래서 이 충분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유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공격 때문에 사고와 질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환자들 중에는 보통 사람이 평생 다치거나 아픈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기구할 정도로 너무 많이 자주 아프고 다치고 이런 과거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해도 합병증이 잘 생기고 한 가지 질병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더 큰 딴 병이 또 겹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환자도 의사도 속수무책인 기분이 들어요. 뭘 검사하고 하려고 해도 이제 그게 다 물거품이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평생 치료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다 쓰는데 결국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실 상태가 되는 그런 환자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경우에는 육체를 공격하는 영적인 저주가 있음을 생각하고 환자를 영적으로 돌보게 성령님이 인도를 해주셔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질병과 사고가 계속 있는 게 영적인 공격이고, 그거를 처리하는 죄나 저주를 복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우면 그게 이분의 건강을 되찾아드리는 거의 유일한 처방이 되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그런 환자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회진 때마다 계속 보혈로 그 환자를 돕고 이제 영적으로 돕는 걸 같이 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환자분을 한 분 돌보고 있는데, 이분은 영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 말기 암이 많이 퍼져서 정말 이제 제가 돌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나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무분별한 정보를 의지하면 건강을 잃게 되고,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고혈압 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저는 고혈압 약을 안 먹을래요.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다 질문하세요. 근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있다고 판정을 받고 약을 안 드시면 위험하다고 충분히 이미 다 안내를 받았는데, 이런 자기 나름의 생각,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약을 안 먹거나 처방받았지만 중간중간 빼먹고 지내다가 이제 고혈압이 관리가 안 돼서 뇌혈관이 빵 터져서 뇌출혈이 돼서 거의 인생이 이제 확 망가져서 병원에 와서 그동안 저 고혈압 약 안 먹었어요. 이러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고혈압성 뇌출혈 환자 중 이런 히스토리가 정말 공통적인데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한 치료제가 이미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조식품이나 어떤 다른 대체요법들로 치료하고 싶은 고집 때문에 너무 돈을 많이 쓰는데 치료 효과는 별로 없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또 부작용을 겪고 이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뭐 항생제 중에 어떤 질병은 처방해준 기간을 끊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쭉 다 먹어야 완치가 되는 그런 병들이 있는데 항생제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대. 이런 자기 생각 때문에 임의로 약을 끊거나 먹다 말다 하거나 해서 치료는 안 되고 세균은 항생제 내성만 키우고 이런 패턴도 되게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의사로서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느껴왔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께서 소아의 건강 수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라고 하셔서 많은 이제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위생이나 질병과 관련해서 많이 강조해야 될 시대는 지났고 이제 대부분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즘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중 하나인 소아의 성장과 관련된 주제로 짤막하게 건강 수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병무청이 발표한 병무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20대 남성 평균 키가 173.9cm에서 3.5로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의외의 결과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영양 상태가 아주 훌륭해지고 우리나라 성인 평균 키는 점점 증가해서 옛날 조선시대와 비교하면 12cm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6년 전부터는 성인 평균 키의 증가폭이 아주 미미해지면서 급기야 이번에 평균 키가 최초로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영양 상태 개선이 키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뭐 다른 요인들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소아청소년 시기의 운동 부족과 앉아있는 시간 증가가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해서 유아기, 심지어 영아기 때부터 아무래도 좀 앉아있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초등 고학년과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는 거의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성인들에게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많이 이미 알려져 있어서 스탠딩 데스크가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이 적은 생활 패턴과 좌식 생활은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역시 마이너스로 작용을 합니다. 이쯤에서 소아 성장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키가 가장 잘 클 수 있을지 관련된 가장 중요한 3가지 관리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1번은 식사 관리고요. 2번이 운동 관리, 3번째가 수면 관리입니다. 이것에 이제 어떤 것이 제일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이 가장 마이너한 요소인지 하는 상관없이 이 3개가 골고루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평균 키 변화와 추이를 보고 있자면 이 3가지 요소의 경중과 역할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작은 키가 일정 수준 키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 중요도에 있어서 운동과 수면이 아닌 식사를 통한 영양 공급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키를 넘어서서 누가 봐도 큰 키가 되고자 한다면 식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운동과 수면 관리가 반드시 추가돼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뭐 대학 입학을 목표로 매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 이 사람이 만약 나는 그냥 대학은 성에 안 차고 난 인서울은 가야겠다. 그런 사람이라면 교과서만 가지고 학원이나 인강 도움 없이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인서울도 난 안 되고 스카이를 가야겠다. 그렇다면 요즘 같아서는 개인과외 없이는 힘들다고 하던데요. 여기서 이제 식사 관리가 교과서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 애들은 이제 못 먹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식사 관리라고 하는 교과서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운동과 수면 관리라고 하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 개인과외가 뒷받침될 때야 목표로 하는 좀 더 아주 목표로 하는 남들이 이제 좀 부러워하는 키에 도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키를 결정짓는 요인은 애석하게도 유전인 거는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운동은 본격적인 어떤 정식 운동이 아니더라도 숨을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뛰어노는 일종의 플레이 같은 활동으로 충분하고요. 이제 어떤 시간을 정해서 너는 10분 줄넘기에 뭐 10분 동안 뭘 해. 이런 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점핑, 줄넘기를 해야만 성장판이 자극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그런 것 아니라도 전신을 골고루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으로도 사실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운동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플레이식의 운동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축구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노는 것 이것을 아주 추천을 하고요. 가족끼리 배드민턴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노는 것 이런 것을 사실은 진짜 중짱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결국 정해진 시간 내에 강제로 이것을 어떤 일종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플레이로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죠. 또 아주 어린 나이부터도 조금씩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최근 연구 결과이고요. 두 번째로 성장에 중요한 인자 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 사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에 얼마나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가 키 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실제로 키를 정말 크고자 하는 아이와 보호자에게는 밤 9시 반에 취침을 하라고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0시에는 이미 깊은 인면 상태를 넘어서서 수면으로 도달을 해야 하루 종일 고작 4시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30분 차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9시 반에 자라고 많이 권유하고요. 저한테 성장 호르몬 치료받는 한 대치동 키즈가 있는데 이 아이는 키와 공부 모두 포기 못한다고 해서 9시 반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원과 과외 숙제를 해가는 아이입니다. 새벽에는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키에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끝으로 자기 전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스크린 타임을 갖게 되면 양질의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취침 2시간 전부터 스크린 타임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호자들에게나 환자에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보호자들이 저한테 아니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떻게 꼬박꼬박 애 운동시키고 10시부터 2시까지 자고 50분 앉아있다가 10분 일어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선생님은 애 안 키워보셨죠? 이럽니다. 저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모두 지키기 어려운 수칙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수칙, 식사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장에 필요한 식사를 통한 영양소는 3가지인데요. 첫째로 비타민 D, 두 번째로 아연, 징크라고 하죠. 그 세 번째 철분입니다. 이 중에 비타민 D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결핍되기가 가장 쉬운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이라고 붙여 있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 다음으로 키 크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이 비타민 D가 결핍이 장기화되게 되면
이것이 결국 최종 성인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비타민 D가 많은 대표적 음식은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 종류에 따라 함유량이 좀 다른데요. 2018년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표고버섯에 비해서 목이버섯에 함유된 비타민 양이 무려 21배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보호자들에게 표고버섯 요리 좀 해주라고 하고 있는데요. 생선에는 고등어와 꽁치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위도 자체가 자연적으로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합성되기에는 조금 불충분한 위도입니다. 사실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잘 합성되고 풍부하게 갖고 있느냐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가 속한 위도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0을 정사 수치로 보고 있는데 거의 모든 소아청소년이 검사하면 100명 중에 99명은 다 부족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결핍이고요. 근데 이걸 자연적으로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에 필요한 일조량은 상반신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4시간 햇빛에 노출을 시켰을 때 그때에만 30 이상의 비타민 D가 합성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비타민 D 많은 외부적으로 영양소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번거롭더라도 영양제를 통해서라도 보충을 해야 될 만큼 비타민 D가 그만큼 중요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으로 아연이 많은 음식은 굴입니다. 그러나 굴에는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검출돼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굴은 별로 추천을 안 하고 오징어를 먹이라고 권유하는 편입니다. 오징어와 조개에 아연이 아주 풍부합니다. 아연은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목이버섯이 들어간 잡채를 먹었다면 수요일쯤 오징어 볶음을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이 중요한 영양소 세 번째, 바로 금요일 저녁 메뉴는 철분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철분은 닭고기보다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아주 풍부하고 검정콩과 노란콩 같은 색깔 있는 콩에 많습니다. 철분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철분 수치가 정상인 소아청소년일지라도 꾸준하게 6개월 이상 철분을 복용해 주게 되면 평소 기질이 좀 예민하거나 잠을 좀 얕게 자고 푹 못 드는 소아청소년의 경우에 이 점이 많이 개선돼서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그로 인해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이론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진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의사분께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